선아 씨, 내게 한 번만 기회를 줘요. 우리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이번 빚만 해결해주면 평생 공주처럼 모시고 살게요. 약속해요. 다정했던 한 남자가 결혼 후 태도가 돌변했는데요. 재혼 이후로 한 여성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이 막 지혜 나침반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새로운 영상을 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오선아입니다. 올해 67살, 전직 초등학교 음악 교사였어요. 이제는 잊혀진 추억이 되어버린 그때를 떠올리며 저는 창가에 앉아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려 해요. 오늘따라 유난히 맑은 하늘이 제 마음을 담아주는 것 같네요. 매일 아침 피아노 건반을 닦으며 시작했던 음악실에서의 하루가 생각나요. 자, 오늘은 봄의 왈츠를 배워볼까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동자를 마주하며 저는 매일 행복한 선율을 전해주던 23 음악 선생님이었죠. 피아노 연주가 울려 퍼질 때면 교실은 언제나 생기로 가득했어요. 특히 봄날이면 창문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악보를 살랑거리게 했는데 그때마다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악보를 잡으러 뛰어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다 운명처럼 남편을 만났어요. 1978년 3월 벚꽃이 한창이던 어느 날이었죠. 제자 민호가 학교 앞에서 삼촌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제가 말씀드렸던 삼촌이에요. 민호의 해맑은 소개에 고개를 들어보니 키가 훤칠한 사람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그게 제 남편과의 첫 만남이었죠. 음악 선생님이시라고 해서 나이 드신 분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어리시네요. 그의 첫마디였어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제가 어려 보이나요? 했더니 그래서 더 예쁘세요. 라고 대답하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해요. 저보다 10살이나 많았지만 유머러스하면서도 세련된 매너를 가진 그는 금세 제 마음을 사로잡았죠. 결혼 후 우리는 두 아들과 딸을 낳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뤘어요. 우리 선아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남편은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제게 꼭 안부 전화를 했어요. 여보, 나 잘 도착했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그 짧은 통화가 하루의 활력소였죠. 주말이면 내 식구가 한강공원에 가서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먹었어요. 남편은 항상 제가 만든 김밥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밥이라며 맛있게 먹어줬죠. 우리 부부는 매년 결혼 기념일마다 첫 만남이 있었던 학교 앞으로 걸어갔어요. 벚꽃이 흩날리던 그날의 설렘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어서였죠.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자라도 우리의 그 작은 의식은 계속되었어요. 남편은 항상 우리 처음 만난 날처럼 떨리네. 라며 농담을 던졌고 저는 그런 남편이 더없이 사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나 봐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증상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죠. 그때부터 5년간 저는 간병에 전념했어요. 매일 저녁이면 남편의 병실에서 피아노를 연주했어요. 처음에는 병원 로비에 있는 피아노를 사용했지만 나중에는 작은 전자피아노를 병실에 들여놓았죠. 남편이 좋아하던 브람스의 자장가를 연주할 때면 고통스러워하던
남편의 얼굴이 잠시나마 평화로워졌어요. 여보, 당신 연주는 천사의 목소리 같아. 라고 말하던 남편의 마지막 미소가 아직도 선명해요. 하지만 결국 남편은 떠나갔어요. 그날은 이상하리만큼 맑은 하늘이었어요. 마지막 숨을 내쉬기 직전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선아야,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해. 라고 말했어요. 그 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깊은 우울과 공허 속에서 살았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텅 빈 집안이 저를 짓눌렀고, 오늘은 무엇을 하며 보내야 하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30년 지기 친구 미영이가 제 손을 잡고 도예 공방으로 데려갔어요. 선아야, 너 손재주 좋잖아. 한번 해볼래?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한 도예였지만 차갑고 딱딱한 흙이 제 손길 아래서 부드럽게 변화하는 걸 보며 저도 모르게 설렘을 느꼈어요. 흙을 만지고 물레를 돌리고 작품을 빚어내는 동안 잃어버렸던 저를 조금씩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특히 물레를 돌릴 때면 마치 피아노를 칠 때처럼 온전히 그 순간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서툴지만 하나둘 완성해가는 도자기들을 보며 제 인생도 새롭게 빚어갈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저는 그를 만났어요. 이대준 씨, 71세의 전직 건축가였죠. 키가 182cm로 크고 하얀 피부에 세련된 매너를 지닌 그는 제가 잊고 있던 가슴의 떨림을 다시 일깨워 주었어요. 공방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와의 첫 만남은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선아 씨, 오늘 만든 작품이 참 아름답네요. 마치 당신처럼요.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다시 20살이 된 것만 같았어요. 그의 우아한 말투와 세련된 매너는 제 마음을 설레게 했고, 오랜만에 느끼는 떨림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그 설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거라는 것을.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제 마음 속에는 이미 작은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 소리를 무시했어요.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그 작은 경고음을 지워버렸던 걸까요?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늦은 나이에 찾아온 설렘과 그 뒤에 숨겨진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 대준 씨는 제게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는 문자를 보내왔어요. 때로는 카페에서 포장해 온 따뜻한 아메리카노와 함께, 때로는 들꽃 한 송이를 든 자신의 모습을 찍은 사진과 함께요. 그의 세심한 배려는 마치 봄비처럼 제 메마른 일상을 촉촉이 적셔주었죠. 도예 공방에서 만나는 날이면 대준 씨는 늘 한쪽에서 저를 바라보곤 했어요. 한 번은 제가 흙을 빚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그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물으니 선아 씨가 작품에 몰입하는 모습이 마치 자연과 하나가 된 것 같아서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시간이 멈춘 것 같네요. 라고 답하더군요. 그의 말에는 언제나 시적인 감성이 묻어났어요. 우리는 주말이면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곤 했어요. 대준 씨는 건축가다운 안목으로 아름다운 장소들을 찾아냈죠. 양평의 조용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남한산성 근처 전통 찻집에서 오후를 보내기도 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그가 데려간 폐교를 개조한 갤러리였어요. 이 건물의 나이테를 보세요. 시간이 쌓여 더 아름다워진 거죠. 마치 당신처럼요.
그의 말에 웃음이 났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려왔어요. 나이테라. 저도 모르게 남편과의 추억이 떠올랐거든요. 그걸 눈치챘는지 대준 씨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모든 것엔 때가 있는 법이에요. 슬픔도, 그리고 새로운 행복도. 하지만 자녀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특히 큰아들 준영이의 반대가 심했죠. 엄마,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는 알아보셨어요? 재혼하신다는 게 저희보다 그분이 더 중요하시단 거예요. 아들의 날카로운 말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준영아, 엄마도 사람이야. 나도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이 필요해. 제 말에 준영이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작은 아들 민수는 조금 달랐어요. 엄마, 전 엄마의 행복을 빌어요. 하지만 너무 서두르지는 마세요. 제가 아는 형님 중에 형사가 있는데 그분 신원이라도 한번 알아볼까요? 민수의 걱정 어린 제안을 저는 완곡하게 거절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민수의 말을 들었어야 했나 봐요. 그리고 막내딸 수진이. 아이는 한동안 저와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찾아와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리고 엄마 나이에 무슨 사랑이에요. 라고 울먹이며 말하더군요. 수진아, 엄마도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제 말에 수진이는 엄마가 정말 행복하실 수 있을까요? 라며 제 품에 안겨 엉엉 울었어요. 대준 씨는 자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선아 씨, 아이들의 마음도 이해해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다가가면 될 거예요. 그의 그런 너그러운 모습에 저는 더욱 마음이 기울었죠. 어쩌면 제가 외로움에 너무 취약했던 걸까요? 3개월 후, 우리는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어요.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비치는 햇살 아래 신부님 앞에서 서약을 했죠. 하객은 몇 명 없었어요. 제 오랜 친구 미영이와 도예 공방 선생님, 그리고 대준 씨의 몇몇 지인들 뿐이었어요. 자녀들은 끝내 오지 않았죠. 결혼 후 우리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푸른 바다를 보며 대준 씨가 말했죠. 우리 앞으로 남은 인생, 이 바다처럼 아름답게 살아가요. 그때만 해도 저는 믿었어요. 이 사람과라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서로를 의지하며 평온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우연히 보게 된 대준 씨의 통장 내역에서 수상한 대출 기록들을 발견했고, 밤늦게 걸려오는 낯선 전화들도 있었죠. 누구세요? 라고 제가 물으면, 잘못 걸었습니다. 라며 끊어버리곤 했어요. 특히 기억나는 건 결혼 한 달 즈음 지났을 때의 일이에요. 제가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현관문 앞에서 낯선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대준 씨를 보았어요. 제 발소리를 듣고 황급히 헤어지는 모습이 어쩐지 수상쩍었죠. 누구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보험 설계사예요. 라고 대수롭지 않게 답하더군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 바로 그렇게 조용히 그리고 교묘하게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결혼 2달째에 접어들면서부터 대준 씨의 수상한 행동들이 더욱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밤중에 걸려오는 전화들이 잦아졌죠. 전화벨이 울리면 대준 씨는 황급히 베란다로 나가 통화를 하곤 했어요. 돌아와서는 사업 관련 통화라고 얼버무렸지만 그의 불안한 눈빛이 마음에 걸렸어요.
서재 청소를 하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하지만 봉투 사이로 빨간색 도장이 선명한 서류가 보이는 순간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죠.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법원 압류 통지서, 카드 연체 고지서, 대출 독촉장.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대부분의 부채가 결혼 직전에 발생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자 납부 요청 8,500만 원, 담보대출 만기 통지 1억 2천만 원, 신용카드 연체 금액 2,350만 원. 숫자들이 제 눈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어지러워서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죠. 이게 꿈이길 제발 하고 바랐지만 손에 쥔 서류들은 너무나 현실이었어요. 그날 저녁 대준 씨를 기다리며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군요. 현관문이 열리고 다녀왔습니다라는 그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제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야기 좀 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일 있어요? 이것들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서류들을 내밀자 대준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잠시 정적이 흐르다가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죠. 아, 이걸 발견하셨군요. 사실은 말하려고 했어요. 사업이 잠깐 어려워져서. 잠깐이요. 이게 언제부터인 거예요? 선아 씨, 우리가 힘을 합치면 해결할 수 있어요. 당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만 받으면.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대준 씨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더 이상 그 따뜻하고 다정하던 눈빛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듯한 눈빛이었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던 그날 밤, 문득 대준 씨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새벽 2시였는데 발신자 이름이 케옥 씨였어요. 대준 씨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저는 죄책감과 망설임 속에서 그의 휴대폰을 열어보고 말았어요. 거기에는 제 가슴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여러 명의 여성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들. 모두 저와 비슷한 상황의 중년 여성들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들에게 보낸 메시지가 하나같이 제게 했던 말들과 똑같다는 거였어요. 당신의 미소가 마음을 울리네요. 우리 마지막 동반자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순수한 영혼을 만난 건 처음이에요. 마치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처럼 똑같은 말들. 그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우연한 만남이라고 생각했던 그날, 공방 앞에서의 설레는 첫 대화, 매일 아침 보내주던 다정한 문자 메시지. 모든 것이 계획된 연기였던 거예요. 더는 읽을 수가 없었어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화장실로 달려가 구역질을 했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어내며 거울을 보는데 문득 작은 아들 민수의 말이 떠올랐어요. 엄마, 그분 신원이라도 확인해보면 어떨까요? 그때 왜 그 말을 무시했을까?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날이 밝자마자 도예 공방 선생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쭤본 거였는데 선생님의 대답은 마지막 일격이었죠. 선아 씨, 미안해요. 사실 대준 씨가 수업 시작하기 전부터 공방에 오셨어요. 당신을 먼저 알아보시고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허망했어요.
제 진심은 대준 씨에게 그저 이용당할 만한 허점이었던 거예요. 남편을 잃고 외로워하는 제 마음을, 새로운 사랑을 꿈꾸던 제 설렘을 모두 이용해 먹은 거죠. 그날 밤 창가에 기대어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부끄러웠어요. 자녀들의 걱정을 무시하고 고집을 부린 제가 한없이 부끄러웠죠.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순 없었어요. 이번만큼은 제가 제 인생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날이 밝자마자 저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않기로 했어요. 제 잘못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하기로 한 거죠. 전화벨이 울리는 동안 제 심장도 함께 요동쳤어요. 준영아,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어요. 새벽 5시였는데도 아들은 단번에 전화를 받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동안 제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네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평소와는 다른 뭔가를 직감한 듯한 목소리였어요. 마치 이런 순간을 예견하고 있었다는 듯이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그저 흐느낌만 새어 나왔죠. 엄마가 잘못했어.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울먹이며 겨우 말을 이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깊은 침묵이 흘렀고, 이내 아들의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금 그 자리에 계세요. 제가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새벽녘의 쌀쌀한 공기를 가르며 달려왔는지 준영이는 땀에 젖은 모습이었어요. 수염도 못 깎은 채로 온 아들의 모습에 제 마음이 더 아파왔어요. 현관문 앞에서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죠. 그러다 준영이가 먼저 다가와 저를 끌어안았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준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대준 씨에 대해 조사해 봤거든요.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여성들에게. 아들은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대신 저를 더 꽉 안아주었죠. 하지만 엄마가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그날 오전 준영이는 학교 후배인 변호사를 데려왔어요. 밤새 모든 연락을 취하고 준비했다고 하더군요. 서류를 검토하면서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어머님, 다행히도 결혼 전 재산관리 계약을 하셨더군요. 그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소송 준비는 생각보다 힘겨웠어요. 그동안의 일들을 하나하나 진술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마치 제 상처를 다시 헤집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대준 씨의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단단해지는 걸 느꼈어요. 제가 겪은 일을 침묵하고 넘어간다면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은 상처를 받게 될 거란 생각에 용기가 났어요. 합의하면 어떨까요? 대준 씨 측에서 제안이 왔을 때 제가 먼저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 도망치게 두고 싶지 않아요. 끝까지 가야 해요. 제 단호한 목소리에 준영이가 놀란 듯 쳐다보더군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도예 공방은 제 피난처가 되어 주었어요. 물레를 돌리며 느끼는 흙의 감촉이 제 마음을 달래주었죠. 특히 제가 힘들어할 때면 다른 수강생들이 조용히 곁을 지켜주었어요. 어느 날은 실수로 그릇이 휘어지려는 걸 간신히 바로잡은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더군요. 보세요. 중심만 제대로 잡으면 흔들리던 것도 바로 설 수 있어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작은 아들 민수도 딸 수진이도 매일 번갈아가며 저를 찾아왔어요. 처음엔 서로 어색해하고 말을 고르던 우리가 점점 예전의 따뜻함을 되찾아갔죠. 엄마, 우리가 이렇게 다시 가까워질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어느 날 수진이가 말했어요.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매정했던 것 같아 미안해요. 딸아이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며 저도 참았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서로의 마음을, 그리움을, 미안함을. 6개월이 지나고 마침내 법원에 판결이 났어요. 대준 씨는 사기 결혼과 사기 행각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죠. 판결문을 받아들었을 때 제 손이 떨렸어요. 끝났다는 안도감보다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떨림이었을까요? 그날 저녁 세 자녀와 함께 오랜만에 식사를 했어요. 준영이가 건배를 제안했죠.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요. 이제는 진정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롯이 저답게 살아가려고 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해요. 오늘도 좋은 하루야, 선아. 예전에는 누군가가 해주던 이 말을 이제는 제가 저에게 해주고 있네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이 작은 의식이 하루의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었어요. 도예 공방에서의 시간들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만든 찻잔을 들여다보며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선아 씨, 이 금간 자국 보이시죠? 보통은 실패작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에 금박을 입히면 오히려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일본에선 이걸 킨츠기라고 해요. 깨진 것을 금으로 메우는 기술이죠.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제 인생의 금간 자국들도 어쩌면 그렇게 메워질 수 있을까요? 그때부터 전시회 준비가 시작됐어요. 다시 피어나다라는 주제로 제 이야기를 도자기에 담기 시작했죠. 전시회 준비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작품을 만들다 실패할 때면 좌절감이 밀려왔고 가끔은 제가 과분한 도전을 하는 건 아닌지 의심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자녀들이 힘이 되어 주었죠. 엄마, 이 작품 정말 좋은데요. 특히 이 부분. 수진이는 제가 포기하려 할 때마다 작품의 장점을 찾아내 주었어요. 민수는 SNS에 홍보를 시작했고, 준영이는 전시 공간을 섭외해 주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새벽이라는 작품을 만들 때예요. 남편과의 마지막 새벽을 떠올리며 만든 작품인데, 3번이나 실패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4번째 도전에서야 제가 원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깊은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꽃잎 모양의 도자기. 금이 간 부분은 금박으로 메웠죠. 전시회 첫날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어요. 한 관람객이 새벽 앞에서 오랫동안 서 계시더니 눈물을 훔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나중에 방명록에 남기신 글이 아직도 기억나요. 저도 비슷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어요. 그 상처도 제 삶의 일부이고 그건 역시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요. 그렇게 시작된 제 새로운 도전은 복지관 도예 수업으로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제가 가르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수업은 오히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치유의 시간이 되었어요. 선생님,
저도 이혼했어요. 어느 수강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아직도 제가 잘못한 것만 같아서 그분의 손을 잡아드리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모두 실수도 하고 때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이 흙을 보세요. 아무리 부서져도 다시 빚어낼 수 있듯이 이제는 매주 일요일이면 자녀들과 함께 저녁을 먹어요. 손주들은 할머니의 도자기 공방놀이에 푹 빠져 있죠. 할머니, 이건 왜 이렇게 생겼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에 답하다 보면 제 마음도 그들처럼 맑아지는 것 같아요. 가끔은 남편의 영정 앞에서 이야기를 나눠요. 더 이상 눈물은 나지 않아요. 대신 잔잔한 미소가 지어져요. 여보, 우리 선아가 이제는 정말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인생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메우듯 우리의 상처도 결국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알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매주 수요일 오후 복지관도의 교실에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돼요. 오늘은 10명의 수강생들과 함께 찻잔을 만들기로 했죠. 수업을 시작하기 전 창가에 앉아 수강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어요. 각자의 사연을 안고 이곳에 모인 그들의 눈빛에서 예전의 저를 발견하게 돼요. 오늘은 찻잔을 만들어 볼 거예요. 하나의 찻잔이 완성되기까지 우리의 인생처럼 여러 번의 과정을 거쳐야 해요. 수업을 시작하는 제 목소리가 교실에 울렸어요. 물레가 돌아가는 소리, 흙 반죽하는 소리가 조용히 섞여들어요. 김영숙 씨라는 새로운 수강생이 특히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65의 그녀는 저와 너무나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거든요. 선생님, 저도 결혼 사기를 당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시는데 마치 3년 전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영숙 씨, 이 흙을 한번 만져보세요. 제가 건넨 흙을 조심스레 쥐시는 그분의 손이 떨렸어요. 처음엔 차갑고 딱딱하죠. 하지만 이렇게 계속 만지다 보면 우리 체온으로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져요. 마음의 상처도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녹아내리는 거죠. 옆자리의 박정숙 씨는 오늘도 묵묵히 물레를 돌리고 계세요. 6개월 전 남편과 사별하고 우울증을 앓고 계시다가 이곳을 찾으셨죠. 처음엔 말씀도 없으셨는데 이제는 가끔 살짝 미소도 지으세요. 특히 작품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면 아이고, 내 인생이랑 똑같네 하며 너스레를 떠시곤 해요. 수업이 끝난 후 영숙 씨가 저를 붙잡았어요. 선생님,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우리가 함께 해봐요. 얼마 전에는 수강생들과 함께 작은 전시회를 열었어요.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요. 15개의 작품이 전시되었는데 하나하나가 그분들의 삶을 담고 있었죠. 금이 간 찻잔, 비틀어진 화병, 울퉁불퉁한 접시.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웠어요. 전시회 날 뜻밖의 손님을 만났어요. 대준 씨의 또 다른 피해자였던 분이었죠. 그분은 이제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우리가 겪은 일이 우리를 망가뜨리지 못했네요.
그분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요즘은 매일 밤 일기를 써요.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행복들을 기록하고 싶어서예요. 도예 수업에서 만난 분들의 변화, 손주들의 장난스러운 웃음소리, 새로 완성한 작품을 바라보는 순간의 기쁨 같은 것들이요. 작업실 벽에는 제가 처음 만든 도자기 사진이 걸려 있어요. 삐뚤빼뚤하고 서툴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시작의 기록이죠. 그 옆에는 이런 글을 적어두었어요. 흙을 빚는 건 내 마음을 빚는 일. 오늘도 저는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어요. 더 이상 뒤는 돌아보지 않아요. 이제는 제 발걸음에 자신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알게 되었어요. 진정한 치유는 시간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라는 것을. 매주 토요일 오후 도예 공방은 특별한 손님들로 북적거려요. 손주들이 찾아오는 시간이거든요. 6살 지우는 항상 제 앞치마 자락을 붙잡고 할머니, 오늘은 뭐 만들어요? 라고 물어보죠. 그런 지우를 보고 있으면 문득 제가 처음 도예를 시작했을 때가 떠올라요. 지우야, 이렇게 흙을 조물조물 만져보자.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함께 흙을 주무르다 보면 지우의 손에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모양이 나와요. 할머니, 이건 우리 강아지 모양이에요. 실제로는 전혀 닮지 않았지만 지우의 상상력은 언제나 저를 놀라게 해요. 큰 손주 민서는 이제 제법 물레질도 할 줄 알아요. 며칠 전에는 처음으로 완성한 컵을 들고 와서는 할머니, 이거 할머니 거예요. 라며 건네주었어요. 살짝 기울어진 모양새였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공방에서 보내는 시간들은 제게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어요. 창가에 놓인 화분에는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피어나고 흙 냄새와 함께 물레 도는 소리가 공간을 채워요.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제 일부가 되었네요. 어제는 수진이가 들렀어요.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딸이 물었어요. 엄마, 이제 정말 괜찮으세요? 그래. 이제는 정말 괜찮아. 가끔은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이제는 그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알아. 최근에는 복지관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이야기를 빗따라하는 프로젝트예요. 수강생들과 함께 대형 도자기 벽화를 만드는 건데, 처음에는 망설이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하시면서요. 하지만 하나둘 작품이 모이다 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각자의 상처와 아픔을 담은 작은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큰 그림이 되어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인생처럼요. 혼자서는 미완성인 것 같지만 함께 모이면 온전한 하나가 되는. 선생님, 저는 제 조각을 여기에 놓고 싶어요. 영숙 씨가 자신의 작품을 들고 와서는 말씀하셨어요. 푸른 빛이 도는 작은 조각이었는데 그 안에 담긴 이야기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가끔은 문득 남편 생각이 나요. 특히 해가 저물 때면 옛날에 남편과 함께 보던 노을이 떠올라요.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저를 무겁게 짓누르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시간들이 제게 선물처럼 느껴져요. 매일 아침 도예 공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요. 어떤 날은 작품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제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니 미소가 지어져요. 비가 내리던 어느 수요일 오후
도예 공방에서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우산을 받쳐 들고 걸어가는데 문득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대준 씨의 동생이 서 있더군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난 2년간 마주치지 않았던 사람을 이렇게 만나다니. 선아 씨.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진작 찾아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오빠의 일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지.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빗소리만이 우리 사이를 채우고 있었죠. 이제는 괜찮아요.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걸요. 제 대답에 그는 고개를 들었어요. 오빠가 교도소에서 많이 반성하고 있대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고. 그의 말에 예전처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상처는 여전히 있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걸까요? 복지관에서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어요. 선생님, 수업을 더 늘려주실 수 있나요?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담당자의 제안에 처음에는 망설여졌어요. 제가 과연 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을까? 제 이야기가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용기를 내어 수업을 확장했어요. 화요일 초급반, 목요일 중급반, 토요일 자유작업반. 처음에는 벅차다고 느꼈지만 수강생들의 변화를 보며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특히 토요일 수업은 제게도 특별해요. 수강생들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도자기에 담아내거든요. 정미경 씨는 비틀어진 듯 하면서도 독특한 균형을 가진 화병을 만들었어요. 이건 제 인생이에요. 삐뚤어졌지만 그래도 서 있잖아요. 가끔은 강연도 해요. 처음 강연 제의를 받았을 때는 도망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첫 강연에서 한 수강생이 눈물을 흘리며 해주신 말씀이 떠올라요. 선생님 이야기가 마치 제 이야기 같아서. 그때 깨달았죠.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얼마 전 수진이가 뜻밖의 말을 했어요. 엄마, 저도 도예를 배워보고 싶어요. 딸의 말에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찡했어요. 갑자기 왜? 물었더니 엄마가 도예를 하시면서 어떻게 변하셨는지 봤거든요. 저도 제 안에 무언가를 찾고 싶어요. 이제는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이 특별해요. 자녀들과 함께 도예를 하는 날이거든요. 준영이는 여전히 서툴러서 투덜대고 민수는 너무 완벽하게 하려다가 실패하기도 해요. 수진이는 아직 관찰만 하지만 그래도 눈빛이 반짝이는 게 보여요. 오늘도 공방에서 작업을 하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인생이란 게 참 묘하다고요.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되어 주었고, 혼자라고 느꼈던 시간들이 오히려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이제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해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선아. 더 이상 누구의 인정도 사랑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저 제가 저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요즘도 가끔 여러분처럼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요. 복지관에서 만난 수강생 중 한 분이 저에게 물으셨죠. 선생님, 저도 좋은 분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마다 저는 제 경험을 조심스럽게 나눕니다. 단순히 조심하세요라는 말보다는 제가 겪었던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 해요.
왜냐하면 그때 저처럼 사랑에 빠진 사람의 마음은 누군가의 충고만으로는 쉽게 돌아서지 않는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의 재정 상태예요. 돈 얘기를 꺼내면 사랑이 아닌 것 같아서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겪어보니 재정 상태야말로 그 사람의 진심을 보여주는 거울이더라고요. 대준 씨도 처음에는 재정 상태를 물어보는 것 자체를 불신으로 여겼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첫 번째 위험 신호였죠.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에요. 특히 자녀들의 말에 더 귀 기울여야 해요. 제 아들 준영이가 그랬죠. 엄마, 그분 신원조회부터 해보면 어떨까요? 그때 저는 아들의 말이 과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자녀들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걸요. 셋째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거예요. 사계절이 한 번은 바뀌어야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인답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 같은 특별한 날들에 보이는 태도는 그 사람의 본성을 잘 보여줘요. 재산 문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해요.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제가 지금은 계약서의 중요성을 절실히 알게 됐어요. 합의서, 재산분할 계약서. 이런 것들이 서로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걸 깨달았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가 결코 재혼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신중하게 선택한다면 인생의 이막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복지관에서 만난 김미숙 씨의 경우처럼요. 그분은 2년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서로를 알아가셨고, 지금은 정말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여러분들은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예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참 달콤하지만 그 달콤함에 취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해요. 우리 나이에는 사랑도 좀 더 현명해져야 해요. 때로는 머리를 써서 마음을 다스려야 할 때도 있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이런 신중함이 여러분의 행복을 지키는 방패가 될 거라는 걸요. 지금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해요. 선아야, 넌 충분히 행복해. 여러분도 언젠가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행복이 진짜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여러분의 노년 인간관계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이 막 지혜 나침반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